아버지 사망 위로금, 사후만 쓰고 준다던 약속은 언제 지켜주실 건가요? 보험회사 고객 대기실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저는 형수 앞에 섰습니다. 은주 씨,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 어떡해요? 계속 이러시면 곤란한데. 형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민폐를 끼치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이라던 약속이 넉 달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형수가 의도적으로 저를 피해왔다는 것을 말이지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은주는 과연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듣고 계세요? 사연자에게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50대 여성 최은주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지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짓고 7시 반이면 학교 급식실로 향하는 게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시간이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음식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엔 그 어떤 행복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돈조차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거든요. 사흘만 쓰고 돌려주겠다던 형수의 약속은 벌써 120일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읽기만 할 뿐 답은 오지 않습니다. 가끔 오는 답장은 언제나 똑같았지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한 달이, 두 달이,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식판을 닦을 때마다 아이들 배식을 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형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 돈으로 무엇을 사고 있을까? 혹시 돌려줄 생각 자체가 없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너무 착하게, 아니 바보같이 살아온 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공장 노동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 후로 아버지는 저와 오빠 둘을 키우시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공장으로 가시고 밤늦게 돌아오셔서 라면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일찍 시집을 갔고 오빠는 28배 형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형수 윤미정은 보험회사 설계사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많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지요. 오빠보다 3살 많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일 잘하는 며느리라며 자랑을 하시곤 했지요. 저 역시 형수를 믿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형수는 보험 이야기며 재테크 이야기를 쉴 새 없이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숫자에 약하고 복잡한 걸 잘 모르는 제게 형수는 언제나 한 수 위였으니까요. 제 남편 박성호는 버스 기사입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지만 형 가족 일에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형수님 일은 형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며 왜 자꾸 그런 걸 신경 쓰냐고 했지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가족끼리 얽히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점심 배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지금 병원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식판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중장비에 깔리셨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119가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했지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결국 아버지는 그날 저녁숨을 거두셨습니다. 72살 평생을 일만 하시다가 일터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차려졌습니다. 오빠와 형수, 그리고 저와 남편, 우리 넷이서 3일 동안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직장 동료들이 오셨고, 동네 분들이 오셨고, 먼 친척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는 울 틈도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자리 정리하고, 조문객 응대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슬픔보다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막내딸로서, 며느리로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형수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서 형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 처리는 자기가 하겠다고, 서류 같은 것도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지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니까 이런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은주 씨는 그냥 장례만 신경 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누가 대신 해준다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거든요. 형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이 몇 개 있는데 사망 위로금이 나온다고, 그런데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 돈을 잠깐만 쓰게 해달라고, 딱 사흘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돈인데, 그것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돈인데 그걸 다른 데 쓴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고, 고객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입금이 늦어져서 곤란하다고, 사흘이면 정말 끝난다고 했지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가족끼리인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도 은주 씨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형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편 수술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했을 때 형수가 1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달 만에 갚았지만 그때 그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면 되는 거라고, 가족끼리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형수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다고, 사흘 뒤에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형수는 전문직 종사자고 그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끼리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평생 그렇게 배우고 살아온 제게 형수를 의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나왔다고, 서류 처리가 다 끝났다고 했지요.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조금씩 부어온 보험료가 그렇게 모인 거였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형수는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서류도 자기가 다 처리했고 사흘 뒤에 바로 제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했지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흘이면 되는 거냐고, 혹시 더 필요하면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흘이면 정말 끝나요. 제가 거짓말하겠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형수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문자가 올 거라고 기대했지요.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1시간쯤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일이 좀 꼬여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재촉하는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 읽기만 할 뿐 답은 없었습니다. 가끔 오는 답장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해결된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형수가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형수님이 그럴 리 없어. 정말 급한 일이 생긴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배식을 하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형수 생각이 났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형 가족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지요. 석 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흘이라던 약속이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형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그것도 점점 간격이 길어졌지요. 제 마음속엔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할 짓인가? 평생 착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형수님한테도 사정이 있을 텐데.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지요. 넉 달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사흘이면 된다던 약속이 120일이 넘도록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급식실로 출근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켤 때마다 입금 문자나 형수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뿐이었지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 형수님도 바쁠 텐데 제가 너무 조급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지만 그것도 업무 중이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1~2시간 뒤에 답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일이 복잡해서 그렇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험회사 일이 원래 복잡하다던데 형수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석 달이 되면서 제 마음속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돈 문제로 다투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2달째 접어들었을 때부터는 형수의 답장 간격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1~2시간 만에 오던 답장이 반나절이 걸렸고 나중에는 하루 이틀씩 걸렸지요. 제가 전화를 걸면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잠에서 깨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급해요. 아버지 돈인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은주 씨,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꼬여서 정신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꼭 정리할게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습니다. 다음 주면 된다고, 일주일만 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지난주에 다음 주까지 꼭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답장이 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조금만 더요. 정말 곧 될 거예요. 그 문자를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깜빡했다고요?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깜빡할 수가 있나요? 그게 제 돈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돈인데 그걸 깜빡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문자로 따지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가족끼리 싸우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급식실에서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배식 시간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저는 국자를 들고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지요. 동료 조리사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들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한테도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문제인데다가 돈 문제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형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은주 씨가 바보 같다고 가족한테도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너무 순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형수가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나는 것도 싫었지요. 아직도 저는 형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정이 있을 거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오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님한테 아버지 보험금 이야기 들었어?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들었지. 미정이가 급한 일 있어서 잠깐 썼다고 하던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오빠, 그게 벌써 석 달이 넘었어. 사흘만 쓴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미정이한테 직접 말해봐.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오빠가 형수님한테 한번 말해줄 수 없어? 내가 계속 연락해도 제대로 된 답이 없어. 오빠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중간에 끼기 싫어. 미정이도 바빠서 그런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도 형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였습니다. 동생 일이든 아내 일이든 귀찮은 건 다 싫어하는 오빠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한테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지요.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뭔데?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말인데 형수님이 사흘만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빌려줬거든. 그런데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 남편은 그제야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뭐, 그걸 왜 빌려줘? 저는 당황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형수님이 급하다고 해서.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 건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해? 나는 반대했을 텐데. 저는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장례 끝나고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사흘만 쓴다고 해서 괜찮을 줄 알았어.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그래? 나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저는 남편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형님한테 한번 말해줄 수 없어? 형수님이 내 전화는 안 받는데 당신이 말하면 들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 아버지 돈이잖아. 내가 직접 말해. 나는 형한테 이런 얘기하기 싫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안 되니까 부탁하는 거잖아.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나는 형 문제에 끼고 싶지 않아. 형수님이랑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버스 운전하느라 피곤해.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다고.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는 것도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걸요. 남편도 오빠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형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고 점심시간마다 전화를 걸었지요. 하지만 형수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지요. 그나마 오는 답장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더요. 곧 될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읽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조금이 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곧이 언제인지, 왜 구체적인 날짜는 말해주지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피하세요? 사흘이라고 하셔서 믿고 기다렸는데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가요.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돈인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언제쯤 돌려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날짜 좀 알려주세요. 그 문자를 보내고 이틀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형수가 계획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요. 석 달 반쯤 되었을 때 형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형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보험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지금 제가 좀 어려워서요. 고객이 보험료를 안 내서 제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분간이라고요? 사흘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흘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상황이 안 좋아져서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저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석 달 넘게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이라는 게 대체 얼마나 되는 건데요? 형수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왜 이렇게 재촉해요? 저도 힘든 거 모르세요? 돈 없어서 못 주는 건데 어떡하라고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재촉한 게 잘못인가요? 석 달 넘게 기다린 게 재촉인가요? 형수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형수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제게 싸움이라는 건 너무 낯설었습니다. 가족과 싸운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참고 기다리면 형수는 영영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미 석 달 넘게 기다렸는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전화나 문자로는 안 되겠다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어디서 만날까요? 형수는 제 전화도 받지 않는데 만나자고 하면 올까요? 저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형수가 일하는 보험회사로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직장이라면 피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너무 심한 건 아닐까? 형수가 창피해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저는 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매일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넉 달째 되는 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 형수 회사로 가겠다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언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거든요. 참고 기다리기만 하던 제가 이제는 직접 나서기로 한 겁니다. 그게 옳은 선택인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지요. 넉 달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직접 형수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평소 명절 때나 입던 옷이었지요. 급식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편한 복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기운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먹었지요. 형수가 일하는 보험회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지점이었지요.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형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설득해야 할까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입 밖으로 내려니 말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의 버스 여행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보험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넓은 로비가 나왔고 한쪽에는 상담 창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미정 설계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윤미정 설계사님은 지금 외근 중이세요. 오후 2시쯤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근이라고요? 하필 오늘 외근이라니 마치 저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약속이 있으시면 미리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2시까지는 4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지만 쓴맛만 느껴질 뿐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지요.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어차피 받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문자를 보낼까도 고민했지만 제가 지금 회사 앞에 있다는 걸 알면 오히려 피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다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저만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급식실에서 연락 왔는데 안 나왔다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만나러 왔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하는 중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근했어? 학교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은주야,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그 돈 때문에 일까지 그르치면 안 되잖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그냥 돈이야?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돈이라고. 1,500만 원이야. 우리한테는 큰 돈이잖아.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돈 못 받는 것보다 일자리 잃는 게 더 큰 손해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집착인가요? 제 권리를 찾으려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형수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1시, 1시 반,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커피숍을 나와 다시 보험회사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지요. 접수 데스크에서 다시 윤미정 설계사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내선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보험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지요.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마음만은 단호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였습니다. 형수는 동료 직원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형수는 제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은주 씨? 여기는 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바빠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 답장도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언제 이야기를 해요? 형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요. 일 좀 정리하고 올게요. 그리고는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지만 형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피해서 다른 문으로 나간 건 아닐까요? 저는 접수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윤미정 설계사님이 아직 안에 계신가요? 직원은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나실 거예요.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수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지요.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기력함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3시 반쯤 되었을 때 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해 오지 않고 다른 고객과 함께 상담 테이블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형수는 일부러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상담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지쳐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따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냥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 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피하실 건가요? 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담에 더 집중하는 척 했지요. 4시가 되었습니다.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영영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6시가 가까워졌을 때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형수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저는 황급히 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수님, 저 아직 이야기 못했어요. 형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형수님, 제발요.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딱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형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나도 힘들어요. 지금 당장 줄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쫓아다닌다고요? 제 돈을 돌려달라는데 그게 쫓아다니는 건가요? 형수는 제 반응을 보지 않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다른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보험회사를 나왔습니다. 밖은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형수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 잠시 멈춰서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형수의 차가운 태도, 직원들의 시선, 허탕친 시간들, 모든 게 헛수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급식실로 출근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은주 씨, 어제 어디 아팠어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안 와서 다들 걱정했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죄송해요. 김 선생님은 괜찮다며 등을 토닥여줬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자리마저 잃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형수가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라 제가 빌려준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끼리 법으로 다툰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빠와의 관계도 끝날 테고 명절 때마다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봤지요. 차용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수와 주고받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흘만 쓰겠다는 말, 곧 돌려주겠다는 약속, 미안하다는 사과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했지만 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도 있다고 들었지만 막상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며칠 후 저는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귀찮다는 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뭐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아버지 보험금을 아직도 안 돌려줘. 이제 넉 달이 넘었어. 오빠가 형수님한테 좀 말해줘. 오빠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그건 너희들 문제야. 왜 자꾸 나한테 말하는 거야? 미정이도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4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넉 달이야. 이게 조금 기다리는 거야?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대신 갚아줄까? 나도 돈 없어. 미정이한테 직접 말해. 저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오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솔직히 말할게. 너도 잘못이 있어. 왜 차용증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줘? 가족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잘못이라고요? 형수를 믿은 게 제 잘못인가요?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순진했던 걸까요? 하지만 가족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형수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도 어렵고 가족들도 도와주지 않고 형수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이대로 잊고 살아야 할까요? 1,500만 원은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지만 계속 이렇게 고통받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김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정말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족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넉 달여. 사흘만 쓴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한테 돈 빌려주는 거 제일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계속 연락은 해봐야지. 포기하면 절대 못 받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형수를 만나러 가겠다고,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형수 회사로 찾아가도 형수는 계속 피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형수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형수도 체면이 있을 테니 사람들 앞에서는 피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수 회사의 고객 대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 직후가 가장 붐빈다고 했지요. 저는 그때를 노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을 때, 형수가 도망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기다리지 않겠다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정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시, 그때 다시 형수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제 권리를 끝까지 찾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계획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보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랐지요. 어제까지의 불안하고 흔들리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평소에는 잘 신지 않던 구두까지 신었지요. 오늘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저는 혼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형수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 권리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침 8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보험회사는 점심시간 직후가 가장 붐빈다고 인터넷에서 확인했습니다. 1시쯤 도착하면 대기실에 사람들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형수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걸까요? 가족 앞에서 형수를 난처하게 만드는 게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수가 먼저 약속을 어긴 거예요. 저는 넉 달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는 제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보험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건 정오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주변에는 직장인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저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지요. 1시가 가까워지자 저는 커피숍을 나와 보험회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예상대로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담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고 상담 창구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지요. 저는 접수 데스크로 가서 물었습니다. 윤미정 설계사님 계신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답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대기실에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부부도 있었고 젊은 직장인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도 있었지요. 모두들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형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상담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걸어 나오면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수는 고객을 배웅하면서 제 쪽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형수가 저를 봤다는 걸요. 순간적으로 형수의 얼굴이 굳어졌거든요. 고객을 배웅한 뒤 형수는 재빨리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지요. 형수는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여기는 또 왜 왔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형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따로 만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하겠습니다. 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것 같았지요. 형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지금 나 일하는 중이잖아.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아버지 사망 위로금 말씀이에요. 사흘만 쓰고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벌써 넉 달이 지났어요. 언제쯤 돌려주실 건가요? 대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두의 시선이 형수에게 쏠렸지요. 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주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러는데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 안 하시고 회사로 찾아와도 계속 피하시잖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형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형수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잠깐만 밖에서 이야기해요. 여기는 안 돼요. 저는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형수님이 계속 피하실까봐 걱정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쳐다봤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드는 것 같았지요. 형수는 점점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가족을 믿고 돈을 빌려줬을 뿐이에요. 사흘이면 된다고 하셔서 믿었어요. 그런데 넉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조차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형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나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일부러 안 준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생기는데요? 구체적인 날짜 좀 말씀해 주세요.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며 침묵했지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우리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기신 마지막 돈이고요. 그 돈으로 형수님은 뭘 하신 건가요?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는 눈빛으로 형수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지요. 형수는 견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돌려줄게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제요? 정확히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형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일부라도 먼저 드릴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요? 형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0만 원요. 일단 500만 원 먼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주실 건가요? 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알겠다고만 했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5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입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계획도 알려주세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상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었지요. 제가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제가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일이 옳았을까요? 형수를 공개적으로 난처하게 만든 게 너무 심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형수가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 회사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하면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숨어야 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이 이해하든 안 하든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형수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지요. 하지만 오전 내내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형수가 또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만약 입금이 안 되면 다시 회사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안내 문자였습니다. 500만 원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고 했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잠시 후 형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500만 원 입금했어요. 나머지는 2달 안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수가 사과했다는 게 의외였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도 약속 꼭 지켜주세요. 형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500만 원 받았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형수님이 입금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일부라도 받아서.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머지도 받을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어요.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저도 스스로가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급식실에 출근하니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좋아졌어요. 그동안 고민하던 일이 해결되어서요. 김 선생님은 다행이라며 기뻐해 줬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저는 항상 참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 뿌듯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형수에게 보낸 문자가 떠올랐지요. 나머지도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 문자를 보낼 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지요. 이게 바로 변화구나. 제가 드디어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식실 일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했으니까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뭐랄까, 더 당당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했는데 요즘은 확신이 있어 보여.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미안해. 처음엔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은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변하니 주변 사람들도 달라진다는 걸요. 제가 당당해지니 남편도 저를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도 꼭 받을 거예요. 형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찾아갈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형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나머지 돈 말인데요. 이번 달 말까지 500만 원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날 일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많이 서운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피하시니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약속 꼭 지킬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믿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후련했습니다. 형수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권리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지요. 오늘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머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넉 달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목소리를 내며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지키고 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성장했다는 그런 눈물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으니까요. 말 잘 듣던 사람으로 남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한 달 후 약속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확인했지요. 형수가 정말 약속을 지킬까, 또다시 미루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다시 찾아가면 되니까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휴대폰에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500만 원이 또 들어왔다는 안내였지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남은 건 500만 원 뿐이었지요. 저는 형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형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까지 꼭 드릴게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저는 급식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정말 밝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고민하던 일이 거의 해결됐거든요. 김 선생님은 다행이라며 기뻐해 줬습니다. 저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끝까지 싸운 게 옳았다고 느꼈지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거의 다 받았네. 형수님이 정말 갖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완전히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주야, 수고했어. 너 혼자 다 해낸 거야. 나는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좋았어요.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처음부터 도와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 편이 되어줄게. 저는 남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이해해준다는 게 감사했지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도 나눴지요.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조급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수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달 마지막 날 오후 입금 문자가 왔습니다. 500만 원 마지막 남은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남기신 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사흘만 쓴다던 약속이 결국 5달 만에 지켜진 셈이었지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울고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형수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입금 확인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사흘만 쓴다고 해놓고 5달이나 걸려서 갚았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힘들었어요. 형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연락을 피하시니까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로웠어요. 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실 그때 급하게 쓸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꼬여서 빨리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은주 씨한테 연락하기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자꾸 피하게 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형수님, 부끄럽고 미안하시면 더 빨리 연락하셨어야죠. 피하면 피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잖아요. 형수는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가족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약속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권리는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요. 형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이번 일로 뭔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지켜야 하고 특히 가족에게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요. 형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은주 씨.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형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형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끝까지 돈을 갚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달 동안의 긴 싸움이 끝났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는지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평생 참고 기다리기만 하던 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전화를 받자마자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님이 아버지 보험금 다 갚으셨어.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서운했어. 그때 오빠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형제끼리 더 챙겨야 하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서로 좀 더 솔직하게 지내자. 오빠는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남기신 돈 다 지켜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인데 함부로 잃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아버지께 제대로 보고드린다는 안도감이 섞인 눈물이었지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잘했어, 은주야. 저는 남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예전에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참고 기다리고 남의 눈치만 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싸울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급식실에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지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저는 몇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겠다. 둘째, 가족이라도 약속은 분명하게 하겠다.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중요한 건 기록으로 남기겠다. 셋째, 제 권리는 제가 지키겠다.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 씨, 그 일 다 해결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해결됐어요. 돈도 다 받았고요. 김 선생님은 정말 다행이라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은주 씨,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뭔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당당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느껴요.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5달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오히려 그 어려움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구나. 만약 형수가 사흘 만에 돈을 갚았다면 저는 여전히 예전의 저로 남아 있었겠지요.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아버지 보험금을 모두 되찾았다. 5달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많이 변했다. 더 이상 말 잘 듣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을 것이다. 내 권리는 내가 지킬 것이다.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 자신을 찾았으니까. 일기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몇 주 후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오빠네 가족도 와 있었지요. 형수를 마주치는 게 걱정되었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은주 씨,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가족이라도 약속은 분명히 하고 중요한 일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형수와 나란히 일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하고 불편했겠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했고 형수도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오후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할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만나서 다행이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자주 만나되 서로의 경계는 분명히 하면서 지내야겠다고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형수님 보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괜찮았어요. 이제는 다 정리된 것 같아요. 남편은 다행이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 정리되었구나. 돈도 다 받았고 형수와의 관계도 정리되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성장했구나.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지요.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내가 해냈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 내 권리를 지키면서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 더 이상 참기만 하지 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평화롭게 잠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말 잘 듣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말이지요.